안녕하세요. 지영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강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4대 문명 중에서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남은 두 개, 중국 문명과 인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내용이 적어서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일단 우리 인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는 인도 서북 쪽에 인더스강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동기도 사용하고 문자도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된 도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진이 모헨조다로 유적지거든요. 계획도시라는 것은 미리 계획을 한 것처럼 도로가 바둑판식으로 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벽돌로 된 주택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찬란한 문명이었기도 하고요. 이거는 여기서 발견된 인물상인데 정치적 지배자나 제사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림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거기서 발견된 돌로 된 도장이에요. 근데 이 도장의 위쪽에 보면 문자가 여기 새겨져 있고 이것도 이집트랑 마찬가지로 상형 문자예요. 그림 문자. 근데 얘는 이집트랑은 다르게 아직 해독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글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교역을 하는 데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던 인더스 문명에 침입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아인이란 애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침입을 했냐면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인더스강 유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1000년경이 되면 겐지스강 쪽으로도 진출을 합니다. 자, 원래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한 애들이었죠. 그런데 아리아인은 철기를 사용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업도 발전을 시켰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 국가를 세우고 이 지역에 원래 있었던 문명 애들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은 정복지의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카스트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신분 제도라고 불리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지금은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여전히 인도에는 이 카스트가 사회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정도로 뿌리가 깊은 이 카스트 제도가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카스트 제도의 신분은 위에서부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크게 나뉘고 수드라보다 더 낮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존재도 있긴 한데 각각 하는 역할은 브라만은 제사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 브라만이 담당하는 제사를 브라만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왕족도 두 번째 계급이에요. 왕족 귀족은 정치 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평민 바이샤, 그리고 주로 이제 정복당한 민족들은 노예로서 수드라라고 해서 다른 신분끼리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는 이제 종교잖아요. 그래서 경전이 있겠죠. 베다 경전이라고 해서 이 베다 경전 속에는 각각의 계급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복 지역에 원주민들이 훨씬 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다수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리아인들이 만들어낸 엄격한 신분 제도를 카스트 제도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인도 문명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중국 문명으로 가볼게요.
자, 중국 문명도 인도 문명이랑 비슷한 기원전 2500년경에 시작이 됐고 큰 강 유역이라는 거 공통점이었어요. 황허강에서 시작을 하고 청동기 문자 다 공통점들이죠. 자, 그런데 황허강은 무슨 뜻이냐? 황색 강이란 뜻이에요. 황허강 사진을 볼게요. 오늘날 사진인데 와, 진짜 강이 노란색이죠. 자, 그런데 이 강이 노란색인 이유는 오염이 돼서 노란색인 게 아니에요. 이 주변 지대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황토지대입니다. 그래서 땅이 황토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흘러내려간 강물도 굉장히 황토색인 건데 여기는 농사에 필요한 비옥한 물질들을 많이 품고 있다 보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황토지대를 바탕으로 중국은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최초의 국가는 상이라는 나라고요. 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은허라는 유적지가 바로 상나라의 수도였던 지역이고요. 자, 그런데 상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유물이 있어요. 문자를 여기도 사용을 했겠잖아. 근데 갑골문이라고 해서 이 상나라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왕이 점을 친다고 해요. 어떻게 점을 치냐면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 뼈에다가 점치고 싶은 내용을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의 중대사니까 올해는 뭐 씨를 언제 뿌릴까요? 농사를 언제 시작을 할까요? 라든지 뭐 이웃나라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1월, 2월, 3월, 4월 또는 뭐 점치러 간다니까 예스, 노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불을 쪼여요. 불을 쪼이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갈라지겠죠. 그러면 아, 3월에 씨를 뿌리면 되는구나. 전쟁 예스가 나왔어. 그러면 전쟁하러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치도 하고 제사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권 정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때 새겼던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 이 갑골 문자를 보니까 오늘날 한자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 인자, 물고기 어자, 그다음에 날일 달월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서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된 문자였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를 사용을 했던 흔적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동솥이 있어요. 이 청동솥은 무게가 무려 800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크기의 청동을 사용했다는 것은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메소포타미아처럼 태음력을 사용하는 달력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기원전 1100년경에 이걸 이어받아서 이제 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주라는 나라는 황허강 플러스 아래 창장강이라는 곳까지 영토가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 경계선이 상나라인데 노란색이 주나라거든요. 영토가 훨씬 아래쪽으로 확장이 됐죠. 자, 그런데 영토가 넓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때는 굉장히 지금 기원전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면 여기를 왕이 다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은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봉건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봉건제 꼭 기억을 할게요. 자, 봉건제라는 것은 왕이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땅을 제후라는 사람들한테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가 이 다른 지역들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수도 같은 지역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들을 제후한테 떼어줘가지고 제후가 나머지 지역을 다스리는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땅을 받은 대가로 왕한테 세금도 내고 군사적인 의무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누구한테 땅을 떼어줄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떼어줘야겠지.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또 공을 세운 공신들이란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주나라 봉건 제도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넓어진 영토를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표로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왕이 제후에게 떼어주고 제후는 또 나름 자기의 땅에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봉건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떼어준 제후가 시간이 지나면 왕하고 점점 혈연 관계가 먼 친척으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제후들이 혈연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힘이 커지면 어때? 주나라 왕에게 달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는 이 제후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제후들은 독자적인 세력이 막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나라는 나중에 이제 쇠퇴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 이제 단계 춘추전국 시대라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일단 춘추전국 시대는 오늘은 몰라도 되고요. 일단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대 문명을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4대 문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되게 인류 역사에 또 중요한 흔적들을 남긴 두 민족이 있어서 이 두 민족을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두 민족은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라는 민족인데 여기 지금 지도에 히타이트라는 애들이 보이죠. 우리 히타이트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멸망시킨 철기를 사용한 애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페니키아 헤브라이가 있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멸망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제 페니키아라는 애들은 기원전 1200년경에 지중해 동쪽 지역에 나라를 세워요. 자, 그런데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요, 얘들은? 지중해의 바다 무역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쪽 지역에다가 칼을 타고 나중에 우리 또 배우긴 할 건데요.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면서 지중해 무역을 주도한 애들이에요. 근데 페니키아가 인류에 남긴 유산은 뭐냐면 얘들이 사용했던 문자, 표음 문자라는 걸 사용하는데 표음 문자는 한글도 표음 문자고요. ABC 알파벳도 표음 문자예요. 소리 나는 대로 표시를 하는 걸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 이 표음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유산을 남기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헤브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들어봤죠? 헤브라이라는 민족은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중동에서 굉장히 좀 분쟁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인류에 어떤 유산을 남기냐면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창시해요. 그런데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유일신, 그러니까 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는 사상이 나중에 우리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도 다 신이 하나잖아. 그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준 유대교라는 이런 종교적인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랑 헤브라이는 4대 문명엔 들어가지 않지만 인류의 또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메소포타미아 문명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문명 4개를 다 끝냈어요. 자, 그래서 디딤 영상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디딤 영상 퀴즈는 아까 인도에 엄격한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 카스트 제도가 왜 아리아인이 이러한 엄격한 신분제도를 만들어냈을까? 이것을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좀 중요한 제도랑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2개 문명의 강 이름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테스트로 내도록 할 거니까요. 조금만 오늘은 더 공부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